네, 방금 소개받은 서울시립대학교 국제관계학과에서 그 학생들 가르치고 연구하고 있는 이병하라고 합니다. 네, 먼저 이 여회론에 초대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제가 사실 좀 떨립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일반인 대상으로 강의를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제가 어느 수준으로 해야 될지 잘 몰라서 하여튼 흥미가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하여튼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국제이주 난민에 의해 그리고 우리와 인구학적 변화에 있어서 이민의 역할, 그래서 미래 전망 이런 것들을 아마 다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슬라이드가 굉장히 많은 편인데 제가 간단하게 진행하면서 넘겨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간단하게 먼저 시작하기 전에 말씀을 드리면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국제 이주를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상 저는 정치학을 전공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국제 이주는 다른 사회과학, 그러니까 사회학이라든지 인류학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훨씬 더 많이 하고요. 정치학은 잘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 주제를 골랐을 때 많은 사람들이 저에 대해서 우려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취직을 할 수 있겠느냐. 그리고 저희 어머니도 막 새벽 기도 나가셔서 교육 기도도 많이 하시고 아들을 걱정하시고 그러셨는데요. 저는 운이 좋았다는 표현을 쓰는데 운이 좋게 저희 한국 사회에서 이 국제 이주나 이 난민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면서 저도 이제 스리대 자리를 잡게 되었고 다행히 계속 이 분야로 연구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주로 드리고 싶은 말씀들은 이주와 난민에 대한 기본적인 어떤 개념이라든지 특징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 이유라고 하는 거는 특히 이주랑 난민과 관련돼서 굉장히 잘못된 정보와 잘못된 오해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는 여러 가지 개념의 혼돈도 있고 용어가 혼돈되는 것도 있고 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여러분 혹시 간혹가다 방송이나 신문에서 많이 접하실 수 있는데 OECD 기준에 의하면 외국인이나 이민자의 비율이 5%를 넘어가면 다문화 국가로 분류한다. 이런 말을 많이 씁니다. 요즘 들어서. 근데 그거는 잘못된 정보입니다. OECD에는 그런 기준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누군가 하나가 잘못된 얘기를 하고 나면 그게 다 퍼져서 마치 그게 진리인 것처럼 받아들여지는 게 너무 많아서 개인적으로 저는 전문가로서 그런 것들은 좀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오늘 강연에서는 그런 기본적인 개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얘기를 하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국제 이주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하고, 난민 얘기를 하고, 마지막에는 이제 우리나라의 전망에 대해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국제 이주에 대한 개념을 시작하기 전에 혹시 이 사진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2021년도에 탈레반에 의해서 카불이 함락되면서 우리나라에서 특별 기여자라는 이름으로 이제 미라클 작전 이런 걸 통해서 사람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390명을 데리고 왔죠. 사실상 저분들은 특별 기여자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만 사실상 난민이죠. 그러니까 난민이란 말을 난민이라고 부르지 않고 특별 기여자를 불러서 데리고 왔습니다. 굉장히 많은 찬사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정부가 우리나라 정부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을 보호해줬다. 많은 것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에 벌어진 일들은 이 자녀들이 울산에 배치되었을 때 초등학교 있던 학부모들이 반대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잘 보여주는 것은 마치 이민 난민 문제가 우리와 거리가 멀었을 경우에는 굉장히 동정도 표시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만 우리 이웃으로 다가왔을 때는 굉장히 거부감이 커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울산 문제도 있고요. 지금 경북대 앞에 지금 무슬림 사원을 짓고 있는 것 때문에 지역 주민 간의 갈등이라든지 여러 가지 우리 주변에서 이제 이주의 증가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쩌면 조금 더 이민과 난민에 대해서 우리 이웃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어떻게 우리는 어떠한 태도를 취해야 되는가 하는 것이 성찰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제가 쓴 논문의 한 구절인데요. 제가 오늘 아마 여러분이 제 강의를 들으시면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하는 질문들입니다. 그러니까 손님들이 저희 집 앞에 와서 이제 내 집 앞에 더 살게 해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럼 주인 나는 고민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이 사람들이
내가 여기 받아줘야 되나?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올 권리가 있나? 나는 이 사람을 초대한 적이 있나? 아니면 이 사람들이 들어왔을 때 내 안전을 위협할 건가? 아닌가? 이 사람들을 내가 환대를 해줘야 되느냐? 아니냐? 아니면 내가 환대했을 때 이 사람이 내 집을 차지하고 내 자리를 뺏어버리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 거죠. 기본적으로 이것을 우리는 철학적으로는 환대라고 하는 환대의 권리 이런 얘기를 하면서 많은 얘기를 나누고 있는 부분인데 결국에는 이주랑 난민 문제를 생각해 봤을 때 이러한 문제들이 결국에는 우리의 윤리적인 문제, 더 나아가는 신앙적인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그런 것들을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소개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제 국제 이주에 대한 얘기를 드리면 하나하나씩 이제 뭐 개념들을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기본적으로 이주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이민이란 말과 서로 같이 호환해서 쓰는 말이고 뭐 국내 이주는 이제 우리 이 안에서 뭐 예전에 그 경제발전 시기에 농촌에서 도시로 이주하듯이 그것이 국내 이주인 거고 국제 이주는 국경을 넘어가는 거겠죠.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기본적으로 다루는 것은 국제 이주이고 그러나 나라에 따라서 뭐 중국이라든지 브라질이라든지 큰 나라들은 사실상 국제 이주보다는 국내 이주의 문제가 더 큰 거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농민공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국내 이주의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희가 오늘 강의에서 정의하는 것들은 이제 국경을 넘나드는 인구의 이동을 말하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러면 국제 이주를 통계적으로 잡을 때 뭐 여러 가지 국제 기구에서 통계를 잡습니다만 대표적인 것들 하나를 소개시켜 드리면 유엔에서 잡는 통계가 있습니다. 유엔 인구국에서 통계를 잡을 때 기본적으로는 통상적인 거주 국가라고 하는 것을 떠나는 것을 이제 변경하는 것을 국제 이주로 정의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는 뭐 우리가 관광을 간다든지 출장을 간다든지 여행을 간다든지 이런 것들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혹자는 그런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국제 이주는 안 들어가니까 뭐 인터내셔널 모빌리티 이런 표현을 써서 이런 단기적인 이동도 집어넣자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는 그런 것도 단기성의 출장 같은 것을 배제하고 거주 국가를 변경하는 경우를 이민으로 정의를 하고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과연 얼마 동안 그 체류 기간이 있어야지만 이주로 보느냐라고 했을 때는 대개 유엔에서는 12개월 정도, 그러니까 1년을 봅니다. 1년을 간주를 하는 거고, 그래서 1년 이상 체류를 하면 롱텀, 그러니까 장기로 분류를 하고, 1년 미만은 3개월 이상은 단기, 쇼텀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그러나 이게 국제기구의 기준은 있지만 나라마다는 또 이 이민의 기준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30일이, 그러니까 90일 이상 체류를 하게 되면은 이제 외국인이 등록을 해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일반 체류라고 하는 것은 90일 이상, 그러니까 3개월 이상 되는 것을 이민으로 보는 반면에 뭐 스웨덴이나 프랑스 같은 경우는 1년 이상 체류하는 것을 이제 이민으로 간주를 합니다. 나라마다 조금 다르고요. 그 이동 방향에 따라서 이제 제가 오늘 강의할 때 이민 송출국, 그러니까 샌딩 컨트리라고 하는 것은 이민을 보내는 나라인 거고 받는 나라는 리시빙 컨트리, 그러니까 수용국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말로는 이민이란 말에는 이제 나가는 이민과 들어오는 이민이 똑같이 같은 이민이란 말로 쓰이지만 영어로는 에미그레이션은 나가는 거고 이출이고 이제 들어오는 이미그레이션은 이제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이민이 되겠죠. 그것으로 이제 흔히 구분을 합니다. 그러면 사람을 어떻게 이주민을 어떻게 구분을 할 것인가에 따라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민의 동기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이민이라는 표현을 쓸 때는 이거는 voluntary, 그러니까 자발적인 선택을 전제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유학을 가든 아니면 일을 하러 가든 아니면 내 자녀의 교육을 위해서 떠나든 자기가 스스로 선택해서 가는 것을 우리가 이민이라고 얘기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그렇지 않은 이민, 그러니까 강제적 이민이라고 부르는 것이 대표적인 난민이 되겠죠. 그러니까 그래서 강제적이라고 하는 이민이라고 하는 것은 어쩔 수 없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내 삶의 보금자리를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 그런 것들을 이제 강제적 이주 이렇게 부르고 대표적인 것이 난민에 해당합니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자발적 이주인 것이고요. 자발적 이주라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문화 경제적인 이유로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법적 지위에 따라서도 이제 합법이냐 아니면 우리가 불법 이렇게 미등록 이렇게 쓰는데 특히 미등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그러니까 undocumented, 그러니까 미등록 이런 말을 쓰는데 흔히 정부에서는 불법이란 말을 쓰죠. 근데 사람이 불법일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불법이란 말은 최근 들어서는 잘 쓰지 않게 되고 이제 특히 학자들이나 이런 시민사회에서는 미등록 이런 표현을 주로 쓰고요.
그러나 이제 정부나 이런 데서는 일리걸, 그러니까 불법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제 많은 경우에 미등록, 불법 이렇게 하면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 것이 뭔가 미립국을 하거나 뭐 밀항을 하거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상 대부분의 이 미등록은 처음에는 합법적으로 들어왔다가 체류기간이 넘긴 오버스테이어라고 불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3개월짜리 관광 비자로 미국에 가서 예를 들면 미국에서 이제 돌아오지 않는 거죠. 3개월 전 계속 일을 하면 그런 사람들은 불법이 되는가 미등록이 되는 거고 이제 그러나 입국은 합법적으로 한 거죠. 그래서 그런 걸 오버스테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이제 이 사람들의 중요한 신분에 따라서 이제 우리가 영주권이나 귀화자를 볼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영주권 같은 경우 나라마다 좀 다르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합법적인 일정한 체류 기간, 뭐 5년 정도가 되는데요. 5년 이상 체류를 하면 영주나 귀화를 신청하게 됩니다. 그런 경우에 영주권자는 이제 내국인과 거의 동일한 권리를 누리지만 정치적 권리를 빼고는 동일한 권리를 누리는 사람들을 말하고 정치적 권리까지 누리고 싶으면 이제 귀화를 해야 되는 경우인 거죠. 그런 것이 이제 우리가 귀화자, 뭐 영주권자 이렇게 불리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이제 이민이 중요해지게 되는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뭐 최근 들어 가장 중요한 것은 세계화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특히 우리가 세계화를 얘기하면 그러니까 뭐 자본의 이동이라든지 상품의 이동 같은 것만 강조하게 되는데 그거에 못지않게 사람의 이동도 굉장히 중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의 이동이 이 세계화로 인한 사람의 이동이 미치는 영향들이 있는 것이고 또한 또 과거에 비해서는 이민자들이 이주를 할 수 있는 정보를 좀 더 쉽게 얻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핸드폰이라든지 이런 정보통신의 발달에 의해서 어떤 나라에 대한 이민 정책의 변화라든지 이런 것들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항공 요금이 낮아졌기 때문에 이주로 인한 비용이 굉장히 감소되었다라고 하는 것도 이 이주가 좀 약간 늘어나게 되는 배경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저는 정치학자이기 때문에 정치학자로서 이주가 가지고 있는 중요성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들어서는 최근에 우리 포퓰리즘이라고 하는 현상입니다. 포퓰리즘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는 우리가 대중영합주의 그렇게 해서 뭐 정치인들이 뭐 유권자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예산을 막 쓴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이었는데 요즘엔 좀 의미가 다르게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 쓰이는 의미는 흔히 포퓰리즘이라고 하는 것은 이 순수한 국민 대 타락한 엘리트의 구도에 의해서 진행되는 논리입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보통 포퓰리스트 정치인들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너희들 되게 살기 힘들지. 너희들 굉장히 성실하고 좋은 사람, 좋은 시민들인데 너희들이 힘든 이유는 소수의 타락한 엘리트들 때문에 그런 거야. 그렇기 때문에 저 사람들은 나쁜 사람들이고 나만이 순수한 시민들을 당신들을 대면할 수 있어. 이게 포퓰리즘의 기본적인 담론 구조입니다. 근데 이 포퓰리즘이 이민과 난민과 중요한 이유는 특히 이민이 이 포퓰리스트들의 주장에 딱 맞는 소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잘 보시게 되면 전 세계의 주요 이민 수용국에서 여론조사를 해가지고 이민이 확대 유지돼야 되느냐라고 물어보면 대다수의 사람들은 반대입니다. 그러니까 이민이 축소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죠. 근데 실제 정책을 보면 이민은 계속 늘어납니다. 그러면 포퓰리스트 입장에서는 봐라, 대부분의 국민들이 이민이 늘어나는 것을 반대하고 있는데 정책을 보게 되면은 이민이 늘어나고 있지 않느냐. 그건 왜 그러냐? 타락한 엘리트 때문에 그런 거다. 이런 소재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 포퓰리스트들이 이 이민 문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게 되면서 이 이민이 중요한 정치적인 갈등의 소재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뭐 대표적인 것들이 굉장히 자극적인 얘기들, 뭐 범죄가 악화된다, 뭐 내 세금이 저들한테 쓰인다, 뭐 일자리 뺏어간다 이런 얘기들입니다. 그 얘기들은 제가 좀 더 나중에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래서 전반적인 아까 얘기했던 1년 이상 통상적 거주국가를 떠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느냐라고 했을 때는 2억 8천만 명 정도, 전 세계 인구의 3.5%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약간 이미지와 다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언론에서 접하는 인구의 이동이라고 하는 거는 뭐 지금 미국에 있는 멕시코 국경에 중남미에서 사람들이 막 몰려오고 지중해에서 유럽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배를 타고 가다가 사람이 죽기도 하고 아니면 시리아 난민 사태처럼 동유럽을 우회해서 유럽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막 있고 뭔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동하는 이미지를 갖고 있을 수 있어서 그런 걸 뭐 이민의 위기다 이렇게 부를 수 있는데 사실상 가만히 잘 생각을 해보면 전 세계 인구의 97%는 자기가 태어난 국가를 떠나지 않습니다. 아무리 살기 어려워도 떠나지 않습니다. 떠나는 사람들은 3% 정도입니다. 보시게 되면 굉장히 안정적인 숫자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3%라고 하는 숫자에서 잘 벗어나지 않죠. 그러니까 그 생각과 달리 사람들은 자기가 아무리 어렵다고 해서 이미 문호가 개방되었다고 해서 자기가 태어난 나라를 떠나서 이동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한 3% 정도만 가는 거고, 그러나 이제 그렇다고 해서 이민이 중요하지 않느냐? 중요하지 않은 게 아니라 이민 자체의 이민의 영향을 받는 지역들이 확대되고 있다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과거에 우리가 이민을 생각을 하면, 이민의 영향을 받는 지역들은 어디냐? 했을 때, 미국, 캐나다 같은 북미 지역이라든지, 호주, 뉴질랜드, 아니면 서유럽, 이런 데만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우리나라만 보셔도 우리나라처럼 이제 이민이 영향을 받는 지역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거죠. 근데 과거에서는 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남반구, 잘 못 사는 남반구에서 북반구로 가는 것이 일반적인 패턴이었습니다만, 이젠 그런 것이 아니라 남반구와 남반구 사이에서도 이동을 하는 것들이 많아지고 있고, 그래서 이주의 패턴이 다양해지면서 여러 가지 이제 그 복잡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하는 점이 중요한 이유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보시게 되면 역시 이제 아시아 쪽에서도 굉장히 크게 증가하는 걸 볼 수 있고요. 그러니까 그 유럽도 마찬가지지만 아시아 쪽에서도 특히 이주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이민의 주요 패턴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굉장히 제가 이게 잘 안 보이셔서 여러 가지를 이제 보여드리기 어려울 텐데, 이게 남미거든요. 남미에서 이 재팬으로, 일본으로 가는 행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고 하는 것을 잘 모르실 텐데, 그러니까 일개인이라고 하는, 우리나라로 따지면 이제 조선족 같은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메이지 유신 이후에 이제 미국이나 남미로 정착했던 사람들이 1980년대 후반에 이제 남미 경제가 어려워지니까 우리 본국으로 돌아가서 일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마침 일본도 더 이상 이제 외국인 노동자들을 써야 하는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이 매칭이 되어서 기왕 우리가 노동력이 부족하니까 외국인을 데려오지 말고 우리 동포를 데려오자라고 해서 이 사람들이 일개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오게 되었고, 이 사람들이 주로 일본 대기업의 공장의 하청 노동자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행렬이죠. 대표적인 것이 잘 아시는 게 여기겠죠. 그러니까 미국으로 가는, 이제 주로 예전에는 이제 ม็시코에서 이제 미국을 넘어가는 사람들이었고, 그러나 최근에 이제 중남미, 최근 들어서는 중국 사람들이 여기 에콰도르로 와서 에콰도르랑 중국은 무비자기 때문에 에콰도르로 와서 거기서 이제 브로커를 섭외해서 국경을 넘어가는 그런 행렬들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렇게 들어온 사람들이 주로 미국에서의 미등록 이주자를 형성하게 되는데, 미국에서 추산하는 미등록 이주민의 숫자가 1,100만 명입니다. 그러니까 1,100만 명이라고 하는 숫자는 잘 감이 안 오시니까 오하이오주라고 하는 굉장히 중서부의 큰 주의 인구가 1,100만 명입니다. 그러니까 오하이오 주의 숫자만큼의 사람들이 미국에서는 미국 정부가 이 사람들이 누군지 파악할 수 없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죠. 그게 이제 그 미국의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하는 이것이 보여주는 흐름들이고요. 여기 이 아프리카에서 이 각종 내전으로 인한 것들, 그러니까 여기서 또 떠나고 싶은 사람들은 여기 지중해로 와서 북아프리카로 와서 이제 지중해 루트라고 하는, 지중해랑 남유럽은 가깝기 때문에 배를 타고 건너가다가 이제 죽기도 하고 하는 거죠. 그렇게 가거나 아니면 이 시리아 난민 소속 이 개척된 루트가 여기서 이 동유럽을 통해서 서유럽으로 들어가는 루트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고요. 지금 동남아시아에서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행렬들이 있고, 그러니까 굉장히 다양한 패턴들이 전 세계에서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이건 이제 한국의 상황인데요. 한국은 잘 안 보이실 텐데, 지금 상주 인구 기준으로 봤을 때 한 3% 이렇게 됩니다만, 그냥 90일 이상으로 체류하는 외국인들까지 포함을 하면 지금 최근 통계를 가지고 거의 5%가 넘어갔습니다. 그러니까 5% 넘어가게 되어서 이제 굉장히 빨라지고 있죠. 그러니까 제가 박사 과정에 있으면서 이민 연구를 한번 해볼까라고 한국 케이스로 해볼까 했을 때가 2004년, 한 20년 전쯤입니다. 그때가 우리나라에서 외국인 숫자가 100만 명이 안 됐을 때고요. 1%가 안 됐을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20년 사이에 거의 한 4배, 5배가 늘어나게 된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큰 흐름을 변화를 볼 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OECD에서 봤을 때 외국인 출생 인구, 그러니까 우리나라 태어나지 않은 외국인들의 비율을 봤을 때 여기 낮은 쪽에 속합니다. 폴란드랑 한국이랑 비슷하죠. 그러나 폴란드랑 한국과 마찬가지로 굉장히 적습니다만 스피드는 굉장히 빠른 나라에 속합니다. 드러나고 있는 숫자들이. 그래서
물론 이쪽이랑 비교할 수 없습니다만 굉장히 빠른 숫자를 보이고 대개 이민 수용국들의 이 foreign born population이라고 하는 그 이민자 1세대들이거든요. 1세대들의 퍼센티지는 대개 10%에서 한 16% 사이 정도 왔다 갔다 합니다. 그 정도가 일반적인 상황이고 저 룩셈부르크라든지 이런 데는 좀 약간 예외적인 국가들이고요. 대개 10에서 16% 정도 차지하고 우리나라는 아직 5%니까 갈 길이 멉니다만 굉장히 그 증가 속도가 빠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럼 대체 이렇게 어떤 영향을 동반하느냐? 굉장히 많은 영향을 줄 수 있죠. 그러니까 첫 번째로 아까 말씀드린 국경 통제의 문제입니다. 이거는 기본적인 국가의 안보의 문제에 해당하는 것들이고요. 주권의 핵심적 영역이죠. 출입국을 어떻게 통제할 것이냐의 문제인데 이걸 잘 못했을 경우에 미국처럼 1,100만 명에 해당하는 미등록 이주자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은 지금 86년도에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면 조치를 취한 이후에 아직까지 해결을 못하고 있습니다. 40년 동안. 그러니까 40년 동안 쌓아온 결과가 지금 1,100만 명인 겁니다.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어렸을 때 자기 부모가 멕시코에서 어떤 2살짜리 아이를 데리고 미국으로 온 거예요. 그러면 40년 동안이 지났는데 이 사람은 거기서 계속 시민권이 없는 거죠. 거기서 초중고를 나오고 심지어 대학도 나왔는데 자기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거기서. 그래서 추방을 시킬 거냐? 추방을 시켰을 경우에 이 사람은 멕시코는 남의 나라죠. 외국이죠, 외국. 그렇죠? 그런 경우가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 국경 통제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벌어지는 거고, 경제적인 문제 같은 경우가 이제 아까 마크 파퓰리스트 얘기하는 이주노동자가 들어오면 임금이 낮아진다, 일자리를 뺏는다, 그리고 이주민들은 따로 살기 때문에 통합이 안 된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 얘기를 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주노동자들이 왜 오느냐, 이 사람들이 오는 이유가 뭐냐라고 했을 때 결과적으로는 여러 가지 연구를 보게 되면 이주노동자가 그 수용국으로 오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일자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경기가 좋으니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반적인 패턴을 보게 되면 경기가 안 좋으면 그러니까 이주노동자가 들어오는 숫자가 줄어듭니다. 사람들이 잘 알아요. 저 나라에는 일자리가 없다. 안 갑니다. 안 갑니다. 그가 굉장히 그거랑 맞는 거고, 실업이 낮으면 늘어나고, 실업이 증가하면 이익은 감소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더군다나 이 사람들이 일하는 일자리들은 대부분들이 내국인이 일하지 않는 일자리인 거죠. 그리고 많은 경우가 빈자리를 채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합법적으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불법이라기보다는. 그리고 대부분 근로계약을 체결한 상태에서 가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일자리를 뺏는다, 너무 큰 과도한 해석일 수 있고요. 그 임금을 낮추는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연구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연구들이 있고, 그러나 이제 과연 이민자가 들어왔을 때 임금을 낮추는가는 쉬운 문제가 아니죠. 왜냐하면 임금에는 여러 가지 요소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현상이 나오게 된 이유는 그러니까 일종의 착시 현상 같은 건데요. 미국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 1973년부터 19년까지 노동 생산성이 75%가 올라갔는데 이 저소득, 그러니까 제조업에 일하는 저숙련, 저임금의 노동자들의 임금은 10%밖에 안 늘었습니다. 근데 고숙련, 고임금 노동자는 300%, 400%씩 올라가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만큼의 소외의식을 느끼게 되는 거고, 거기를 이제 공략했던 것이 트럼프가 됐던 거죠. 그러니까 봐라, 니들이 왜 임금이 안 늘어나냐? 니들의 일자리를 이주민이 뺏어갔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사실상 그거는 좀 다른 얘기인 거죠. 그래서 그 다음 많은 연구들이 이제 어떻게 하면 그러니까 이익과 임금의 관계를 연구하게 되는데, 대표적인 연구가 데이비 카드라고 하는 2021년도에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사람의 연구입니다. 이게 1980년도에 이제 쿠바의 카스트로가 그래, 이제 너네 이제 미국 가고 싶으면 맘대로 가. 그러니까 서쪽에 가면 마리엘이라고 하는 항구가 있는데 거기서 그냥 맘대로 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마이애미에 있는 쿠바 출신들이 와서 배를 갖고 와서 친척 데려가고 했습니다. 12만 5천 명이 짧은 시간 안에 쿠바를 떠나서 마이애미에 정착을 했습니다. 굉장히 좋은 연구자로서 굉장히 좋은 조건이죠. 왜? 다른 건 거의 비슷한데 갑자기 이주민이 12만 명이 들어왔으니까. 그러면 그 사이에 어떻게 영향을 줬을까를 연구를 할 수 있잖아요. 그 연구 결과를 보게 되면 마이애미 노동력이 7%가 늘어났는데 그럼 임금이 떨어졌느냐? 안 떨어졌다는 거죠. 그 이후에 많은 연구들도 보게 되면 이제 이민자가 들어왔을 경우에 임금에 영향을 많이 미치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향이 없거나 아니면 굉장히 미비하다라고 하는 것이 결론이고, 이 논쟁이 그냥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미국의 이제 국립과학원, 그러니까 내셔널 아카데미에서
2017년도에 보고서를 냅니다. 이민과 이 고용에 대해서와 임금에 대해서. 결론은 고용에 영향을 못 미치고 임금에 대한 미친 영향은 되게 미비하다라고 하는 것이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생각한 것만큼 그렇게 대단한 그 충격을 주지 않는다고 하는 거고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는 이민자는 들어왔을 경우에 임금만 받는 존재가 아니라 이 사람들이 소비도 하죠. 소비도 하면서 한마디로 말해서 경제의 파이를 키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자리를 창출하기도 하기 때문에 상쇄 효과가 벌어져서 그렇게 임금에 영향을 많이 안 미친다는 얘기가 있고요. 또 이중 노동시장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이클 피오레라고 하는 학자가 쓴 철새라고 하는 책을 보면 나오는 얘기인데, 기본적으로 이민 수용국의 노동시장이 이중적으로 분절되어 있다.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일자리와 노동 지방적인 낮은 일자리가 있는데, 이민자들은 주로 낮은 일자리에 들어오기 때문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실제적으로도 Pick for Britain이라고 하는 캠페인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영국에서 오랫동안 이제 계절제 노동자, 그러니까 농산물 수확 시기에 몇 달 동안만 일을 하는 노동자들을 데리고 와서 쓰는 프로그램을 2013년도인가가 폐지를 하면서 이제 내국인이 이제 우리 노동자 이제 안 받으니까 너네 내국인들이 농산물 수확하는 데 가서 일을 하자라고 하는 캠페인을 한 거예요. 그래서 뭐 찰스 황태자가 나와가지고 막 홍보 영상도 찍고 막 그랬습니다. 거의 안 갔습니다. 내국인이 가서 농산물 수확하는 데 안 갔습니다. 그래서 결국 다시 외국에서 다시 사람들 불러오기 시작했죠. 그만큼 이 이민자들이 일을 하는 곳과 굉장히 다르다는 거죠. 그거를 보여주는 사례인 거고요. 그럼 분리 경우, 그러니까 특히 우리가 뭐 유럽에서 특히 이슬람, 무슬림들 얘기를 하면서 이 사람들은 섞이지 않고 따로 산다.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독일에서는 그걸 병렬 사회 이렇게 부르고, 스웨덴에서는 섀도우 소사이티, 그러니까 그림자 사회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주민과 내국인이 분리돼서 산다 하는 거죠. 근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얘는 통합이 안 되고 얘네들 사회 골칫거리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건 어쩔 수 없는 거죠. 처음에 갔을 경우에 내가 막막하잖아요. 그 사회에. 막막하다 보니까 수용국 정부가 없으니까 같이 있는 동양 사람이든지 아니면 같은 나라 사람들이 있는 커뮤니티에 같이 가 살고 그러면서 이제 합니다. 더 중요한 건 주거죠. 외국인한테 잘 주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국민들이 사는 데 가면 그나마 집을 더 쉽게 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몰려 살게 되는 거예요. 몰려 살게 되는 거지만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죠. 근데 연구 결과를 보게 되면 이주 밀집 지역에 거주하는 내국인이 이제 한 집단이 이렇게 모여 있으면 그 내국인이 좀 부정적인 반면에 이주민들이 섞여 살게 되면 굉장히 자기랑 비슷한 사람을 여기기 때문에 좀 긍정적인 태도를 갖고 있다는 하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같이 사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그래서 근데 생각보다 세그리게이션 인덱스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보게 되면 생각보다 사람들이 이렇게 분리를 살지 않아요. 보게 되면 영국도 그러니까 유럽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50 이상 넘어가는 게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개 한 30 이렇게 되고 분리수준은 점점 하락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대가 지날수록 사람들은 점차 내국인과 같이 섞여 산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분리 밀집되어 살면서 이 사람들이 안 좋은 일이 생긴다. 대표적인 게 범죄 얘기죠. 그러니까 이주민과 범죄 얘기를 많이 하게 되는데, 우리나라도 조사를 해보면 우리나라 국민의 40%가 이주민이 늘어나면 범죄율이 늘어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 그러냐는 거죠. 그래서 이게 영향을 준 것은 이제 사회학에서 이제 범죄 사회학 같은 거에서 이제 20세기 초반에 시카고 이민자 커뮤니티 연구하면서 사회 해체 이론 이런 거 얘기하면서 청소년 비행할 때 그 이민자 커뮤니티가 이제 지역 자원이 없기 때문에 범죄 상승률이 늘어나고 여러 가지 얘기를 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이제 좀 다른 해석들이 나오기 있죠. 그러니까 첫 번째가 이제 자기 선택 이론이라 그래서 이주민들은 좀 특이한 사람이라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97%는 안 떠나는데 3%가 떠난 사람 중에서 좀 익셉셔널한 사람들이고요. 그 사람들은 그 나라에 와서 계속 살면서 돈을 벌고 싶어 하기 때문에 범죄를 일으키지 않으려고 하죠. 최대한 법을 지켜서 나는 여기서 영주권을 따서 기여도 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범죄율이 높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최근에 커뮤니티, 그러니까 이주민 지역 커뮤니티 활성화 이론이라 해서 이민자 커뮤니티 자체가 범죄를 억제하는 효과를 갖고 있다는 거죠. 자기들끼리. 그걸 레귤레이션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민자의 그 범죄율이 생각보다 높지 않습니다. 그래서 1994년도에 미국에서 이제 이민개혁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조사들을 다 해보니까 결론이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민자와
이민자 증가와 범죄율 증가와는 관계가 없다고 하는 거고, 유럽은 조금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있는데 기본적으로도 유럽은 특히 유럽 내부에서 이동하는 사람들이 늘어났을 경우에는 범죄율이 감소하는 경험과도 보여주게 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나라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범죄랑 이민은 그렇게 큰 관계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연구적인 결론입니다. 그러나 이제 여러 가지 이주 밀집 지역 같은 경우에 대한 것이 많이 늘어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은 여러 가지 양가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어느 한 집단이 과도하게 많아지거나 할 경우에는 내국인과의 갈등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만 이런 것들을 잘 긍정적인 방향으로 유도를 해서 뭐 에스닉 비즈니스라든지 이런 초국가적 네트워크를 가진 이주 산업 같은 거를 잘 활성화시키면 문화 다양성이 늘어나는 좋은 결과도 갈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정책적으로는 이런 갈등 요소를 최소화하고 어떤 공생을 추구하는 그런 것들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제 생각이고요. 좀 더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뭐 어떻게 설명할까 하다가 20세기에 몇 가지 중요한 패턴이 있습니다. 이민의 패턴. 대표적인 게 방문 노동자, 그다음에 식민지로부터 이주, 그다음에 영주 이민입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이제 방문 노동자. 이게 우리나라 같은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 대부분의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식민지가 있었던 영국이나 프랑스 같은 경우는 식민지에서 사람들을 데리고 오는데 식민지가 없었던 독일이라든지 뭐 덴마크, 뭐 스위스, 뭐 오스트리아 이런 데서는 방문 노동자를 쓰게 되죠. 방문 노동자는 다른 게 아니라 특정 산업 분야의 특정 기간 동안에만 고용을 해서 쓰고 로테이션으로 내보내는 겁니다. 다른 사람은 새로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정주를 못하게 순환 교체의 원칙으로 돌리는 시스템으로 갔던 거고, 역시 이제 우리나라나 일본도 독일의 이러한 방문 노동자 시스템을 받아서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기본적인 외국 인력 정책의 기조라고 하는 것도 로테이션이 되는 겁니다. 이런 시스템으로 하는 것이 하나의 흐름이라고 볼 수 있고요. 유럽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것이 식민지로부터의 이주입니다. 그러니까 영국이나 프랑스에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사람들이 귀환한 것도 있지만 이제 노동력 부족 현상을 하기 위해서 식민지에 있는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고용해서 데리고 오게 되죠. 그런 것들이 이제 영국과 프랑스 같은 경우가 되는 거고, 지금 현재 프랑스에서 이제 지금 여러 가지의 마그레브 지역, 그러니까 북아프리카 지역에 있는 출신들의 후손들이랑 통합이 안 된다 하는 것들이 결국에는 다 이 식민지로부터 이주 현상으로 보여주는 거고요. 이민을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받는 나라는 대부분 이런 영주 이민을 하는 곳입니다. 영주 이민이라고 하는 것들은 특히 전통적인 이민 국가라고 부르는 미국, 캐나다, 호주 같은 나라들입니다. 여기는 국가 형성과 이민이 같이 가는 국가로서 이민이 굉장히 그 나라의 중요한 요소이고 이민에 대해서 좀 관대한 입장을 갖고 있는 그런 나라들인 거죠. 여기는 이제 기본적으로 패턴이 영주 이민, 그러니까 계속 살 수 있는 사람들을 위주로 데려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이민법을 봤을 때 미국에서 이민법에서 이민자, 이미그런트라고 하는 것의 개념은 영주 이민자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나라들은 영주 이민을 받아들이는 것이고, 특히 이제 계속 여기 60년대 65년도죠. 이민법을 크게 개정합니다. 그래서 그 전에는 국가별 쿼터 시스템이라고 해서 국가별로 이민자 출신국별로 쿼터를 매겨서 받는 굉장히 인종차별적인 정책이었는데 65년도에 그런 걸 다 없애버리고 이미 들어와 있는 영주권자와 시민권자들의 가족 초청 위주로 바뀌게 되면서 이민이 빠르게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빠르게 늘어나고 이제 비유럽계 출신들의 이민자가 늘어나게 되는 현상을 보여주고 있고, 그래서 지금 현재 미국을 보게 되면은 이게 젊은 사람이고 이게 나이가 많은 사람들인데요. 이게 백인입니다. 백인의 비중이 점점 나이가 젊어질수록 감소하는 거 보실 수 있죠. 그렇죠? 그리고 기타의 다른 인종들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미국에서 트럼프가 말이 먹히는 이유 중에 하나인 거죠. 백인들의 잠재적인 불안감입니다. 언젠가는 우리가 주류가 아닐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이 가져오게 되는, 그것이 이제 이민이 가지고 있는 효과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런 영주 이민을 받을 때 포인트 시스템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의 언어 능력이라든지 아니면 직업, 학력 수준 이런 걸 다 고려해서 이제 경제 이민을 받는 시스템으로 이제 영주 이민과 그래서 이민자들의 질을 높이거나 이런 것들을 하는 추구를 하고 있는 것들이고요. 이 세 가지가 가장 큰 흐름입니다. 그러나 이제 20세기 말부터 들어왔을 때 또 다른 이민의 중요한 패턴이라고 하는 것들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마이그레이션 트랜지션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 하면 원래 이민을 보내는 나라였는데 이제 받는 나라로 바뀐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대표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동아시아에서 우리나라랑 일본, 그다음에 유럽에서는 스페인, 이탈리아 이런 나라들. 대표적으로 우리나라도 원래는 서독, 사우디아라비아 이런 데로 이렇게 보냈던 나라잖아요. 근데 이제 받는 나라가 된 경우. 그러니까 이게 이제 가지고 오는 효과라고 하는 것들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걸 후발 이민국가 이렇게 부르는데, 후발 이민국가라고 하는 것들은 뭐냐면 기존에 앞에서 다른 나라들이 이민 정책을 써왔던 것들을 자기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것의 나쁜 점, 좋은 점은.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정책을 관리하는데 이점을 갖고 있는 것이 있죠. 그래서 좀 더 제한적인 정책을 펴게 된다고 하는 그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가져오는 것이 인주의 전환이고요. 에스닉 리턴 마이그레이션이라고 하는 것들도 이게 뭐냐면 우리나라 조선족이나 아까 일본이 말한 일개인처럼 과거에 국가가 주도적으로 사람들의 과잉 인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해외로 보냈던 교포들이나 동포들이 다시 돌아오게 되는 현상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한국, 일본, 유럽에서는 이 헝가리 같은 나라들이 이런 것에 해당하는 흐름이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나라도 조선족이라고 하는 분들이 한국에서의 노동시장에서 굉장히 비중이 크게 차지하고 있는 거고요. 이미 정치화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또 크죠. 지금 있는 것처럼 지금 최근에 유럽 의회 선거도 그렇고 이런 이민, 특히 9.11 이후에 이 이민 문제가 안보의 문제와 연결이 되면서 이제 이 사람들을 더 이상 그냥 경제적인 이주자 이런 것이 아니라 안보를 위협한 대상으로 보게 되면서 이 안보와 정치화라고 하는 것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 이런 것으로 인해서 굉장히 극우 정당이 나오게 되고 이런 현상들이 굉장히 그 이민과 관련된 주요 현상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정도로 이민 문제를 말씀드리고요. 또 간단하게 이 난민 문제를 좀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난민 문제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게 최근 들어서 이제 중요해지고 있죠. 그러니까 최근에 보면 시리아 난민 사태부터 이제 최근에는 베네수엘라도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것이 벌어지게 되면서 이 간간히 이런 주기적으로 어떤 이런 대규모의 인구 이동 사태가 벌어지게 되어서 국제적인 질서에 충격을 주는 현상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마 유럽 입장에서는 시리아 난민 사태가 가장 큰 충격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시리아 난민 사태라고 하는 거는 유럽 입장에서는 자기네 유럽 밖에서 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대규모로 들어온 첫 번째 사례입니다. 과거에는 그냥 발칸반도 이런 데서 유럽의 변방에서 벌어졌던 일들이 유럽에 영향을 미친 거지, 유럽 밖에서 들어오는 건 사실상 처음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던 것들이고, 그래서 그 이후에 굉장히 이제 유럽에서 이 난민에 대한 담론들이 급속하게 안보화가 되고 있고, 지금 유럽에서 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외제화, 외주화, 그래서 하여튼 자기네 땅으로 못 들어오게 만드는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최근에 영국 같은 경우에 영국에서는 난민 심사를 하고 싶으면 르완다에서 해라, 이런 것들이죠. 그런 것들이 지금 많이 벌어지고 있는 문제들인 거고, 브렉시트도 마찬가지입니다. 브렉시트도 이제 왜 우리 스스로 이민과 난민을 통제 못하느냐, 왜 우리가 브뤼셀에 있는 EU 집행위원회 말을 들어야 되는데, 이런 것을 맥락에서 브렉시트를 감행했던 거죠. 어떤 그런 식으로 이런 난민 문제가 굉장히 이 정치 질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도 한때 이제 쿠르디 사진이 때문에 굉장히 저도 이때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이제 자기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에 이런 데다 막 노란 리본 붙이고 막 동정을 표시하고 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에 이것이 우리의 문제가 되면 어떻게 됐을까 생각을 해보면 그것이 이제 제주 예멘 난민 사태였던 거죠. 제주 예멘 난민 사태를 전만하더라도 우리나라는 굉장히 소극적으로 난민 문제에 대응을 해왔습니다. 우리가 92년도에 이제 난민 협약을 가입을 하고 이제 국내법을 바꿨죠. 그리고 이제 2012년도에 별도의 난민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자랑을 많이 했습니다. 아시아에서 별도의 난민법을 가지고 있는 나라 우리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보시게 되면은 2023년 말까지 봤을 때 이제 10만 건에 해당하는 난민 신청 건수 중에서 난민을 인정받은 사람은 1,500명이 안 됩니다. 굉장히 인정률이 낮죠. 그래서 한마디로 말해서 이게 난민 문제라고 하는 건 우리 문제가 아니었던 거죠. 그러나 이제 제주 예멘 난민 사태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문제가 됐던 거고, 이제 제주 예멘 난민 사태라고 하는 것은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예멘에서 이 사람들이 떠나서 말레이시아로 가죠. 왜? 예멘이 무비자로 갈 수 있는 나라가 별로 없는데 그 중에 하나가 말레이시아였던 거예요. 더구나 여기는 무슬림 국가니까 일로 갔죠. 갔는데 말레이시아는 난민 협약을 가입한 국가가 아닙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국내적인 법제도에 난민이라고 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 거기서 불법 체류를 하게 된 거죠. 거기서 돈을 모았습니다. 또 어딜 갈까 했더니 마침 제주도랑 쿠알라룸푸르랑 직항 노선이 생겼고, 그리고 제주도가 무비자였기 때문에 그러면 갈 수 있겠구나. 그럼 한국은 또 별도의 난민법이 있다더라. 그래서 온 거죠. 그래서 여기에 들어오게 됩니다. 근데 갑자기 많이 들어오게 되니까 이제 제주도 사람들이 당황하게 되고 이런 문제가 벌어졌던 거고, 이제 이게 그 당시 국민 청원에 올리게 되면서 7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여기에 이제 한마디로 예스를 한 거죠. 그러면서 이게 논란이 되었고, 이제 막 오프라인 집회 같은 것이 벌어지고, 이제 뭐 혐오가 아니다, 뭐 국민이 먼저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이제 요 반대쪽에는 이제 난민을 받아야 된다는 사람들이 있었고, 이런 논쟁들이 있었던 거죠. 근데 이것이 결국에는 이제 결국에는 이 사람 중에서 3명 말고는 난민 인정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것은 한국에서 이제 이 난민 문제가 더 이상 남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문제가 될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압축적으로 이제 갈등이 폭발할 수 있다라고 하는 어떤 사례를 보여주는 것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민과 난민을 먼저 구분을 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난민은 이제 강제 이주,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떠났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자발적인 이주와는 구별되는 개념이고, 그리고 법적 보호 체계라든지 국제적인 보호 체계도 이민과 난민은 구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별도의 채널인 거죠. 그런 것이 달라지는 것이고요. 그러면 대체 난민이 누구냐? 그러니까 우리는 흔히 난민이란 말을 일반 명사처럼 씁니다. 뭐 전세 난민, 뭐 이런 말 쓰잖아요. 그러나 난민은 법적인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난민은 정확하게 말하면 난민 지위 인정자입니다. 그러니까 난민 지위를 인정받은 사람들이고요. 보시게 되면 몇 가지, 이게 난민 협약에 나와 있는 이 난민의 정의입니다. 근데 재밌는 게 몇 가지가 있죠. 보시게 되면 여기 1951년 이전에 발생한 상황으로 인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1951년도에 난민협약을 만들었을 때, 이 난민협약의 목적이라고 하는 거는 난민협약 51년 이후에 벌어지는 난민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협약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 전에 있는 발생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협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마디로 말하면 이 난민협약의 체계라고 하는 거는 앞으로 벌어질 일을 대비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굉장히 낡은 시스템이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도. 물론 저 조항이 지금은 유효하지 않습니다만, 이 협약 자체가 현재와는 굉장히 동떨어져 있는 체제다라고 하는 거고, 난민이 되기 위한 사유가 적혀져 있습니다.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 집단, 정치적 견해. 이 5가지입니다. 이 5가지는 그 당시의 상황을 반영하는 거지 지금을 반영하지 않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뭐 기후, 환경, 자연재해, 내전, 전쟁 이런 거 없습니다. 그건 난민 인정 사유가 아닙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굉장히 다른 얘기들인 거고요. 그래서 난민이 되기 위해서는 저 5가지 사유가 있어야 되고요. 5가지 사유를 입증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well-founded fear 해서 내가 저 5가지 사유 때문에 거기에 살면 두려움을 느끼거나 박해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있어야 되고, 국경을 넘어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조건이 있죠. 그런 것이 난민의 정의이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문제를 발생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난민 개념이라고 하는 것이 아까 5가지 사유 이외에, 특히 이제 60년대 가면 탈식민화가 되면서 아프리카에서 내전이 벌어지고 이런 문제가 벌어지게 되면서 난민의 사유가 5가지 이외에 전쟁, 대규모 폭력 사태 이런 것들이 들어오게 되면서 그럼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아프리카 같은 경우에는 아프리카 단결기구 같은 데서 지역 자체적으로 난민 개념을 확대하거나, 저기 카르타헤나 선언 같은 건 남미에 있는 그 지역에서 난민 개념을 확대시킵니다. 근데 그건 지역 단위에서 하는 것이지 이게 글로벌한 수준에서 벌어지게 되는 건 아닌 거죠. 그러나 결국에는 이 난민 개념이 확대된다 하더라도 이 난민을 인정할 거냐 말 거냐는 주권국가의 소관입니다. 아무리 있어도 그걸 내가 받아줄 거냐 말 거냐는 주권국가의 소관인 거죠. 특히 이것은 냉전시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외교정책과 밀접한 관련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예전에 북한에서 넘어오신 분들 보면 귀숙용사라고 불렀잖아요. 그런 것처럼 마치 체제 선전을 위한 전리품 같은 거였죠.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뭐 쿠바나 이런 데서 공산 진영에서 넘어오면 잘 받아주고, 그렇지 않은 나라에서 오면 잘 안 받아주고, 이런 것이 있었던 거죠. 그러나 이것이 보여주는 것이 난민은 굉장히 주권의 소관이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여러 가지 비슷한 용어들이 많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난민 신청자입니다. 영어로 asylum seeker라고 말하는데요. 만약에 공항이나 어디에 와서 내가 난민 신청을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이 사람은 난민이 아니라 난민 신청자이고요.
난민 심사를 거쳐서 난민 지위를 인정받아야 난민이 됩니다. 그러나 난민 신청자와 난민의 공통점이라고 하는 것은 난민을 신청만 해도 본국으로 돌려보낼 수 없습니다. 강제 송환 금지 원칙에 의해서. 그런 것이 중요한 거고요. 저 인도적 체류 허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보충적 보호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아까 말씀드린 5가지 난민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데 이 사람을 돌려보냈을 경우에 본국에 갔을 때 뭐 고문이라든지 박해를 받을 수 있을 것 같다. 그럴 경우에는 난민이 아닌 다른 범주로 보호를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인도적 체류 허가 이렇게 부르는 거고요. 제주 예멘 난민 사태 당시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거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난민 사유에 해당하지는 않으나 우리가 보호를 해주겠다. 이런 것이 우리가 보충적 보호라고 불리는 것들이고요. 국내 실향민이라고 하는 거는 난민은 국경을 넘어가야 됩니다. 근데 난민하고는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는데 국경을 못 넘어간 경우,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가 한국전쟁 때 서울서 부산 피난 갔죠. 그러니까 피난민이라고 하는 개념과 비슷한 겁니다. 전 세계, 그리고 또 하나 강제 이주민이라고 하는 거는 유엔 난민기구에서 아까 말씀드린 모든 사람들을 통칭하는 강제 이주민 이렇게 부르는 것들이고요. 거기에는 난민도 들어가 있고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간혹 가다가 제가 이걸 보여드린 이유는 간혹 가다가 우리나라 신문에서 전 세계의 난민이 1억 명이 넘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그거는 잘못된 거죠. 강제 이주민이 1억이 넘어간 거고요. 그 안에 난민은 따로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난민과 강제 이주민을 구분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보시게 되면 UNHCR에서 매해마다 글로벌 트렌드라고 하는 리포트를 만듭니다. 거기서 최근에 나온 것을 보게 되면 작년에 나온 거죠. 작년에 2022년도에 처음으로 아까 말씀드린 강제 이주민이 1억 명이 넘어갔고 거기에는 난민은 3,500만 명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또 다른 특징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분들이 난민은 선진국에 수용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전 세계 난민의 90%가 저소득과 중소득 국가에 있고요. 최빈국이 난민을 수용하는 경우도 20%입니다. 그리고 난민은 대부분 옆 나라에 수용됩니다. 이웃 나라. 그러니까 이것이 함의하는 바는 뭐냐 하면 그 옆 나라는 뭐냐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영어로는 지리적 우연 이렇게 부릅니다. 옆 나라에서 난민이 발생해서 내가 그냥 떠안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게 70%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문제고요. 보시게 되면 난민이 갑자기 늘어나는 거는 이제 최근 들어서 시리아 난민 사태라든지 아니면 베네수엘라, 우크라이나 이것 때문에 급증하게 되는데 저희가 주목해야 될 분들은 시리아 난민 사태 이전만 하더라도 강제 이주민이 전 세계에 4천만 명 수준으로 꽤 오랫동안 존재해 왔다는 겁니다. 우리 옆에 4천만 명이 늘 있었어요. 강제 이주민이. 그러나 시리아 난민 사태 때문에 주목을 받게 된 거지 그전에는 관심이 없었다는 거죠. 늘 있어 왔다는 겁니다. 그게 중요한 얘기고. 난민이나 이런 것들은 이 전쟁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걸프 전쟁이고요. 이게 르완다라든지 아니면 최근에 이제 시리아 이렇게 있을 때 갑자기 막 올라가죠. 그러면서 이게 안정적인 거를 보이다가 전쟁이 터지면 확 올라가고 이런 것들이 흐름을 볼 수 있고요. 저희 난민 현황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게 수용국하고 발생국 포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시게 되면 특정 지역에 몰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미, 아프리카, 중동, 미얀마 쪽에 있는 아시아 지역에 몰려 있습니다. 이게 함의하는 바는 뭐냐 하면 난민 발생 지역이 전 세계에 고르게 분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를 예를 들면 우리는 난민 문제에 관심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 옆 나라에 없잖아요. 유럽도 마찬가지죠. 유럽도 없었죠. 근데 들어오니까 문제가 됐던 거고 그래서 전 세계의 난민 발생 지역이 특정 지역에 국한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무슨 효과를 나타나게 되냐 하면 난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가 간 협력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왜? 굳이 우리나라는 난민을 도와줄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를 나타내는 겁니다. 이게 주요 난민 발생국인데요. 시리아, 우크라이나 새로 들어왔죠. 아프가니스탄, 베네수엘라. 한 5개 나라가 대부분의 난민을 발생시킵니다. 그렇죠? 그것이 하나 특징이고요. 자, 수용국을 보시게 되면 제일 많이 수용하고 있는 나라는 터키입니다. 시리아 난민 360만 명을 수용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EU랑 딜을 한 거죠. 그래서 EU랑 딜을 해서 EU로 못 들어오게 하는 대신에 니들이 수용해주면 우리가 돈 주고 니네 혜택 줄게 이렇게 해서 360만 명을 수용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터키 보시게 되면 터키, 이란, 이런 나라, 콜롬비아 다 보시게 되면 난민 수용 발생국 옆 나라들입니다.
옆 나라들이 수용하게 되어 있고, 보시게 되면 선진국은 독일 한 나라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선진국과 후진국 간의 불균형이 굉장히 크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 선진국, 후진국 간의 불균형이 굉장히 크다고 하는 것이 하나의 문제인 거고, 또 다른 문제는 난민이냐 경제 이주냐라고 하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민은 자발적 선택, 난민은 강제 이주인데 이게 섞여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전 세계에 난민을 수용하거나 보호해주는 이유는 인도주의적 이유 때문인데, 이 사람이 만약에 난민 지위를 악용하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될까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인 난민 수용국들의 고민거리인 거죠. 그렇죠? 얘네가 난민이 아닌 경우는 어떻게, 우리가 흔히 가짜 난민 이렇게 표시하는 그런 것들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난민 신청을 하면 강제 송환 금지의 원칙에 의해서 돌려보내지 못합니다. 계속 체류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런 걸 악용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 것들이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되면서 이제 가짜 난민, 뭐 경제 이주와 문제, 우리가 그걸 이제 이주와 비호의 연계성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게 이상한 게 아닌 거예요. 아까 우리가 그 예멘 출신이 제주도로 온 사람처럼 난민 신청을 하기 위해 했는데 돈이 없잖아요. 브로커를 사거나 해야 돼요. 그럴 경우에는 일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중간 귀착지에 와서 일을 해서 돈을 모아서 난민 신청하러 오는 경우예요. 근데 저쪽에서 봤을 때는 너 왜 처음부터 바로 예멘에서 한국 안 오고 왜 말레이시아 거쳐서 왔어?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 거죠. 좀 그런 경우가 있고, 또 그런 것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거고, 흔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우리 주변에 난민 발생 국가가 없기 때문에 많은 경우가 저 체제적 난민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외국인 노동자로 우리나라에 왔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주장을 하는 거죠. 여기 와서 내가 우리 본국을 위한 민주화 운동을 했다. 그래서 한국에서. 그래서 나는 지금 돌아가면은 정치적인 이유로 탄압을 받으니 난 난민 신청하겠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 분이 있을 수 있죠. 그런 분이 있다고 하면 당연히 보호를 해야 되는 거지만, 그런 케이스가 많아졌을 경우에 이 행정부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거 가짜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런 것들이 많아지면서 이제 거기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악용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러나 중요한 거는 아무리 100명 중에서 99명이 가짜라 하더라도 진정한 한 명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 난민 행정의 역할인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이 문제성이 나오게 되는 거고요. 난민 보호 체계라고 하면 전 세계적으로 난민을 어떻게 보호해 줄 거야 하는 체계를 말하는 거고, 이제 유엔 난민 기구와 난민 협약이 주된 축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가장 해야 되는 역할은 보호처, 그러니까 난민을 보호해 주는 것하고 두 번째로 중요한 게 책임 분담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많은 나라가 이웃 나라라는 이유로 난민을 수용하고 있고, 많은 잘 살지 못하는 나라들이 난민을 수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선진국들이 이 사람들 도와줘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것이 잘 마련되어 있지 않다고 하는 것이 문제죠. 그러니까 굳이 선진국이 후진국을 도와줄 이유가 없다고 하는 것이 문제점이고, 이걸 어떻게 배분할 거냐의 문제가 굉장히 커지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의 중요한 문제점이고요. 그러나 선진국 입장에서는 굳이 도와할 이유가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거를 유도할 거냐가 중요한 문제가 되는 것이고, 또 다른 문제라고 하는 것은 이 장기화된 난민 상황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난민 캠프에 너무 오래 있는 거예요. 오래 있는 거.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다다브, 그러니까 캐나다 다다브 캠프가 소말리아 난민들을 수용하는 건데 50만 명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25년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난민 캠프에 30년, 25년씩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태어나서 평생 거기 난민 캠프에만 사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원래는 난민 캠프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단기성 인도주의적 보호 수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지진이 나면은 체육관에 잠시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런 건데, 그것이 이제 장기화되고 있다는 것이 문제인 거고요. 그 장기화된 상황이라고 하는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겁니다. 보시게 되면 늘어나고 있고, 이제 전 세계 전체 난민의 67%가 이 장기화된 난민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 장기화된 캠프에 너무 오래 있는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 거냐. 두 번째, 어떻게 선진국과 후진국 간의 책임 분담을 할 거냐. 이런 문제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대안으로 나오게 되는 것이, 이제 원래는 가장 좋은 솔루션은 난민 캠프에 있는 사람들을 재정착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선진국으로 안전한 곳으로 데려가는 거죠. 그러나 선진국 그거 잘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잘 하지 않으니까 계속 거기 갇혀 있는 거예요. 선진국은 자기 나라로 데려오는 게 부담스러우니까 난민 캠프를 지원해주는 명목으로 돈을 계속 주면서, 부호품 주면서 거기에서 묶어놓는 거예요. 그럼 UNHCR도 자기는 계속 후원금이 들어오니까 자기들은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맥락에서 계속 악순환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러나 거기에 대한 대안으로 나오게 되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공동 마켓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러분 갑자기 예를 들어서 갑자기 여러분 사시는 동네에 갑자기 10만 명의 난민 캠프가 생겼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어떻게 벌어질 것인가? 근데 저 안에 있는 사람, 난 열심히 여기서 농사 짓고 있는데 저기 안에 있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안 하면서 구호품 받으면서 잘 살고 있어요. 그러면 지역민하고 갈등이 커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방책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러면 저기 난민 캠프에 있는 사람들한테 바우처를 주거나 아니면 소액 대출 같은 걸 해줘서 이 사람들이 경제 활동을 하게 해서 지역 주민과 상생하게 만들어주는 프로젝트를 하자는 거예요. 그런 것이 하나의 이제 그 수단이고 이제 그런 것이 해서 난민 캠프에 있는 사람들이 경제적 역량을 갖추도록 만들어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대안이고 또 다른 것이 이제 특별 경제 교육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뭐냐 하면 지금 알렉산더 베츠랑 폴 콜리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베츠는 정치학자고 콜리어는 경제학자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그 요르단 정부의 초청을 받아서 요르단 정부에 자문을 하러 갔어요. 특별 경제 교육을 하러 자문을 하러 갔더니 특별 경제 교육이 왜 잘 안 되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사람이 없대요. 근데 이 사람이 딱 봤더니 옆에 난민 캠프가 있는 거예요. 그럼 난민 캠프에 있는 난민들을 특별 경제교육에 쓰면 되지 않냐는 거죠. 그런 아이디어로 그럼 난민을 수용하고 있는 국가에다가 특별 경제교육을 만들고 난민 캠프에 있는 사람들 노동자로 쓰고 그러면 거기서 생산된 물건들을 선진국이 사주면 되지 않냐라고 하는 프로젝트인 거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그런 것들이고 최근에 지금 난민 글로벌 컴팩트라고 하는 것이 이런 걸 다 대안을 담고 있는 그런 구체적인 흐름들이고요.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이제 그 미래에 대한 얘기를 좀 더 잠시만요. 드리면 뭐 인구가 줄는 거는 이제 더 이상 말씀 안 드려도 되겠죠. 0.8 이런 거 말씀 안 드려도 되겠죠. 이게 줄고 있죠. 그래서 이게 그 최근에 큰 흐름이라고 하는 것은 갑자기 인구 문제의 해결책으로 이민이 등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이게 이례적인 거예요. 예전에는 이런 얘기 절대 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갑자기 이민이 인구 문제의 대안으로 거론되면서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는 것이 좀 그 특징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고요. 그래서 고령화 저출산에 대한 대안으로서 이민이 거론되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지금 현재. 지금 문제죠. 왜냐하면 최근에 향후 한 10년 동안에 그 생산 가능 인구 그러니까 특히 25세부터 뭐 59세에 이르는 인구가 부산시의 인구만큼이 줄어듭니다. 큰 문제가 되겠죠. 그럼 어떻게 늦출 거냐? 인구 늘리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아이 많이 낳고요, 오래 살면 되고요, 데려오면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데려오는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심플한 문제가 아니죠. 이게 인구가 주니까. 그리고 또 더 문제는 우리나라 출생아 같은 거 보시게 되면 이게 계단식으로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출생률은 가임 여성이 분모고 출생아가 분자잖아요. 그러면 여성이 줄어도 출산율이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태어난 애들을 봐야 돼요. 근데 우리나라 잘 보시게 되면 태어난 애들이 이렇게 뚝 떨어졌다가 한동안 유지되다가 또 뚝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뚝 떨어진 애들이 2002년에서 2002년 때쯤에 태어난 애들이에요. 얘들이 지금 대학 들어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최근 몇 년 동안에 지방대학이 뭐 위험하다 이런 얘기가 이런 맥락인 거죠. 당분간은 유지가 됩니다. 당분간은 40만 명대를 유지하다가 2015년생들이 되면 이제 또 떨어집니다. 그럼 2015년생들이 대학 들어올 때쯤, 그러니까 향후 10년이죠. 15년 뒤에 노동시장에 들어오게 되니까 그때는 40만에서 20만대로 떨어집니다. 그러면 또 굉장히 큰 여파가 한번 10년 뒤에 한번 또 오겠죠. 그러면 그런 걸 따지면 이제 우리한테는 한 10년 정도 시간이 있는 거고, 이제 그러니까 이민 문제가 막 나오게 되는 겁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이제 이 이민이 대안이 될 수 있느냐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 같은 경우는 저는 굉장히 회의적입니다. 왜냐하면 회의적이라기보다는 한마디로 말해서 이민이 모든 걸 해결해 줄 거라고 하는 믿음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이민은 만병통치약이 아니고요. 무슨 뭐 그러니까 마법의 탄환이 아닙니다. 특히 인구 문제에 관해서는요. 그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걸 너무 과도하게 하거나 급속하게 추진하거나 그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제 생각이고요. 이거는 기본적으로 인구 정책과 이민 정책이 같이 가야 되는 거지, 이민 정책만 하거나 이민 정책을 너무 급속도로 빨리 추진한다? 이것도 굉장히 잘못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우리가 이민을 급속도로 많이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당분간 생산 가능 인구나 경제활동 인구가 줄지 않아요.
최소한 우리한테는 7, 8년 아니면 15년 정도, 7년에서 10년 사이의 준비 기간이 있습니다. 우리한테는. 그래서 그 사이에 우리는 이민 정책을 신중하게 재설계를 하고 준비를 해야지만 되는 상황입니다. 근데 우려스러운 거는 최근 들어 너무 이게 빨리 변하고 있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제 지역 소멸, 그다음에 노동력 부족 현상, 지방 대학의 감소 이런 문제와 맞물려서 지금 이민을 가지고 특히 그 이주 노동자들에 대한 쿼터를 늘린다든지 이주 노동자가 취업할 수 있는 업종을 늘려준다든지 거기에 약간 많은 제한들을 풀어준다든지 하는 것들이 생겨나고 있고 또 유학생들에게 이 기회를 좀 더 취업 기회를 많이 부여하는 방식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지역 F2R이라고 해서 지역에 거주하게 되면은 비자를 주는 것까지 검토하고 시범 사업을 했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역 소멸, 학력 인구 감소 여기에 다 인구 감소에 다 이민이 쓰이고 있는데 이거는 굉장히 우려스럽다라고 하는 거죠. 굉장히 기본 기조를 잘 설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이고, 이런 문제들은 기본적으로 왜 그러냐 하면 경제적인 사람들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은 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고 문화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잘못 취급하면 이게 균형을 맞춰야 되는데 경제 논리로만 접근할 수 없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 것도 아마 나중에 제가 좀 더 시간이 많이 지나서 이제 이 토론을 하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거는 이 사진입니다. 아까 아프간 특별기여자 학생들을 학부모들이 반대하고 했을 때 제가 굉장히 감명 깊게 봤던 건 저분이 이제 돌아가신 노오키 교육감이신데 그분이 아이들의 손을 잡고 같이 등교를 했습니다. 그때 이후부터 굉장히 많이 분위기가 바뀌었어요. 그거는 마치 저렇게 저 아이들의 손을 잡고 가는 것처럼 우리도 결국에는 이런 사회 분위기, 이런 사회 분위기, 그러니까 같이 손잡고 갈 수 있는 사회 분위기가 만들어져야지만 이제 우리가 이민자들을 대하고 같이 살고 있는 걸 생각을 해야지 이 사람들이 우리의 인구 문제 해결해 줄 수 있어, 우리의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어 이렇게 도구적으로 받아들이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진을 보여드리면서 제가 강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